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고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5살이 되도록 이런 생활이 벌써 10년째인데 처음엔 서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젠 그냥 담담해졌어요. 검은색 가방 하나에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들고 오늘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떤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젊은 시절 화려했던 그 시간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지금의 소박한 일상도 나름의 평안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문득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손자는 정말 기특한 아이인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고 전화로 기뻐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희망차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같이 가실 수 있죠? 하고 물어보는 지훈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왜 나가시려고 해요? 우리끼리 가면 되는데. 하는 목소리에서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결국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옷장을 뒤져보니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입던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낡은 구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바라보니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자리에 가든 당당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기만 해요. 장학금 수여식 당일 지훈이가 일찍 와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기뻐요. 할머니가 같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었는데 저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저에게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당부하더라고요. 행사가 시작되고 지훈이가 상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제게 던지는 시선들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장학생 가족인가 봐. 참 소박하게 차려입으셨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또 다른 학부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차림새를 하고 오시다니 하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와도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지훈이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학부모가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학부모석이 아니라 관계자석에 앉으셔야 할 텐데. 하는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고 저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훈이만은 제게 달려와서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엔 정말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그 순간까지. 하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기만 합니다. 지훈이만은 제 진심을 알아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오전 지훈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장학금에 문제가 생겼대요. 학교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장학재단에서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서둘러 준비해서 학교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어머니가 가봐야 뭐가 달라져요라며 시큰둥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못 가겠다고 했고요. 결국 지훈이와 저 둘만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 도착해보니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교무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박지훈 할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교감 선생님께서 오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지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할머니까지 고생시켜드렸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지훈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무척 굳어 있으셨어요. 박지훈 학생 보호자님이시죠? 죄송하지만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어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재산이 있으신 건 아니죠?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서.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이가 옆에서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정말 어려워요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간절해서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계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순덕 여사님께서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교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입니다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 이사 김정호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교무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그분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이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사님께서 설립하신 희망나눔 장학재단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잠깐만요. 희망 나눔 장학재단이요? 그럼 설마. 교감 선생님이 말을 더듬으며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김정호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박순덕 여사님께서 30년 전에 설립하신 재단입니다. 이 학교에도 매년 1억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계시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교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훈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이게 무슨 하고 말하다가 멈췄고 담임 선생님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그럼 박지훈 학생의 할머니가 바로 그 박순덕 여사님이신 건가요? 김정호 이사님이 네, 맞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학교에 손자분이 다니신다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고 대답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가족들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요. 그때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깊숙이 인사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어제 일도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는데 아마 어제 장학금 재심사 운운했던 일을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담임 선생님도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고 교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지훈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정호 이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사님, 그럼 이제 학교 측과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학금 규모를 더 늘려서 하시는데 저는 손을 저으며 그런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교무실 밖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장학금 수여식에 왔던 학부모들 몇 분이 복도에서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중에는 어제 저에게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던 그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교무실을 나왔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호기심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섞인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가 부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 순진한 질문에 쓸쓸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란다. 할머니는 그냥 너희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미영이와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그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와 둘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큰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왜 이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세요? 왜 아빠한테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나,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도 한때는 큰 사업을 했었단다.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 그런데 30년 전에 큰 결심을 하게 됐어.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야.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말 안 하신 거예요? 지훈이가 물어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빠가 돈 때문에 할머니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로서 사랑받고 싶었거든. 하지만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졌습니다. 현실은 제가 원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들어오더니 저희를 보며 어머니, 지훈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이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요즘은 학부모들 사이에 연락이 워낙 빠르니까요. 지훈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사실은 하다가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영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앉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은 내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훈이 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주는 희망나눔 장학재단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장학재단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김정호 이사님이었어요. 여사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이사회가 있는데 꼭 참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단 사무실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으니 며느리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재단 이사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때 아들도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니 이미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나 봤어요. 엄마,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급히 아들에게 달려가서 귓속말로 뭔가 말하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 유명한 희망나눔 장학재단을.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지금까지 저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제가 정말 바보같이 하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미영아, 울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하고 달래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저에게 와서 엄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라고 말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에게 와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달리 모시겠다고 하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를 진짜 할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돈 있는 할머니로 보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제가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곳이 제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운영해온 이 재단이 제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장학사업 계획을 논의했어요. 올해부터 지원 학교를 더 늘리고 장학금 규모도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논의에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훈이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할머니가 되어주어야 할까?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태도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고 제 일상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훈이만큼은 예전처럼 저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제 학교에서 저에게 차갑게 굴었던 그 학부모들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던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과연 진짜 저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제 재산만 보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차례차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아이도 하는 말들이 들렸는데 저는 그저 담담하게 괜찮습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갑자기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근데 할머니, 이게 정말 좋은 건가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란다.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사귀어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자신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비싼 음식을 해다가 주겠다며 연락하고 심지어 그동안 연락도 없던 친척들까지 갑자기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장학금 받지 않을게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훈아,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받은 장학금인데 할머니가 만든 재단의 장학금을 제가 받는 게 맞나요? 다른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 많은 걸 바라는데 이 아이만큼은 오히려 양보하려고 하니까요.
지훈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선발된 거야. 할머니와의 관계는 나중에 안 일이고 내 실력으로 받은 거란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계셔서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진짜 원했던 말을 이 아이가 해준 거였거든요. 제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해온 일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옷 좀 사드렸어요. 이제는 좀 더 좋은 옷 입으셔야죠.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그 좁은 원룸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우리가 큰 아파트 알아봤으니까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난 지금 사는 곳이 편해. 엄마, 왜 그러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숨어 살 필요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얘야, 나는 숨어 산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재단 사무실에 가서 김정호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님, 앞으로 제 정체는 완전히 비공개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는 특혜 같은 것도 일체 없었으면 합니다. 김정호 이사는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요? 진정한 도움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제 손자든 남의 자식이든 똑같이 대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학교에서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다른 장학생들이 선발됐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이에요. 그 아이들 이름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재단이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때 지훈이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재단에서 봉사활동하면 안 될까요?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받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훈아,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공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야 해.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지훈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나누는 마음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나자 주변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아부하려던 사람들도 제가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점점 관심을 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처음에 급진함은 사라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지훈이만큼은 달랐어요. 이 아이는 제가 부자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 오히려 제가 해온 일들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할머니,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큰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신 것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지훈아, 할머니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할머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봤거든.
하지만 지금은 진짜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 바로 너처럼 말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지금의 삶이 행복한지. 결론은 분명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손자가 있고, 제가 만든 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몇 달 후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저 교육학과에 합격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심은 나눔의 씨앗이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재단 일을 보고 저녁이면 지훈이와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편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 찾아오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재단에서 새로운 장학생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아요.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따뜻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